일단 2부는 미래가 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제목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마치 이제 물으면 답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학자나 뭐 이제 약간 뭐 인문학자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미래가 저 되게 싫어하는 얘기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라는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 어실라 르긴이 했다는 그 SF 작가죠. 유명한 SF 작가인데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예언가는 미래에 대해서 공짜로 예언을 한다. 점술가는 돈을 받고 예언을 한다. 미래학자는 월급을 받고 예언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언을 한다, 미래에 대해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수학적 이론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아주 단순한 계에서만 그것이 믿을 만한 예측을 해줄 뿐이지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예측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포기한 일을 어떻게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인문 360 사이트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시기 전에 설문조사 하고 오셨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낙관하십니까? 비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에 가까운 쪽에 투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먼저 투표 결과를 잠깐 볼게요. 먼저 우리 미래가 밝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네. 이제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은 발전을 할 거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함께 발전을 할 거니까.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못하게 되는 거, 어려워하는 일들을 기계가 해주거나 혹은 뭐 장애의 문제 같은 것들, 그러고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아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 감소 같은 거 걱정하지만 모든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 어떤 사회에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학수고대하는 입장이고요. 되게 긍정적인 분들이시면 자원 고갈 환경 문제 되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잘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윤리 같은 게 우리의 어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은 발전해도 우리가 일단 그 수준이 안 될 것이다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계셨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기계에 많이 의존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생긴 지 몇 년 됐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고개를 이렇게 줘박고 아무것도 뭔가 다른 세상을 안 보려고 한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기계에 취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냐. 앞으로 정말 인간성을 잃게 되고 기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걱정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노동하고 우리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일을 안 하게 된다면 인간의 의미는 뭐지? 이런 걸로 이제 고민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두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일자리 문제, 인간성 상실, 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걸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로 꼽아주셨고, 전반적인 복지와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을 무의미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이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모른다는 게 저는 항상 좀 공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면, 저는 바둑을 못 두지만 이세돌 씨한테 가서 왜 이런 수를 두셨어요? 그러면은 뭔가 말을 해줄 거잖아요.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기면서도 무슨 생각으로 이기는지 저희가 모른다는 게 좀 되게 저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아니, 원래 인간이 모르면 불안하죠. 사실 옛날에 번개가 왜 치는지 모르고
왜 가뭄이 오는지 모르고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상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때로는 사람을 죽여서 짐을 바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이제 무서워서 그런 거고요. 이제 그 무서운 그 공포를 없애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들이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인간의 그런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건 사실 그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자연 현상이야, 이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이 결부되지 않은 문제를 인간이 결부된 문제로 착각을 해서 벌어졌던 수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해결해 온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모르는 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서 뭐 가장 큰 문제라고까지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게 왜냐하면 아직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짧거든요. 많은 분들한테는 알파고 사건이 벌써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과학의 역사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요.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세한 굴러가는 메커니즘을 몰라도 잘 작동하는 것이 그것의 가장 장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작동할지를 전부 다 아는 상태에서 기기가 굴러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바둑 같은 거를 잘 두려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얘가 다 놔봐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했던 건데, 지금 인공지능의 핵심은 어쨌든 결과를 얘가 잘하도록, 중간 과정은 모르지만 그냥 무수히 그러니까 그냥 시도를 하고 학습을 하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유는 모르나 그 일을 잘하는 기계를 만들어냈다는, 그게 이 인공지능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모르기 때문에 더 좋은 거라고, 지금 가장 큰 메리트가 모르는 건데, 이제 모르다 보니 불안한 거죠.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근데 자동차가 나오는 순간, 그 당시 자동차에 대응되는 탈 것은 말이었거든요. 기차가 아니에요. 기차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거고요. 단거리를 개인이 이용하는 탈 것은, 수단은 말이었는데, 당시 말이 주는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서울 시내에 말이 당시 한 몇만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말이 죽잖아요. 말이 죽으면 그 주인이 갖다 치워서 뭐 묻거나 해야 할 텐데, 그 나쁜 주인들은 그냥 방치를 하고 막 그래. 지금도 자동차 폐차하잖아요. 길에다가 그냥 길에서 썩어가는 말이 매년 2,000마리라고 나왔거든요. 뉴욕시에서. 그러니까 일단 말똥, 여러분 말똥 냄새 혹시라도 그 승마를 해보신 분은 말 10마리밖에 왔다 갔다 안 하는데도 말똥 천지가 되거든요. 2만 마리 상상을 해보세요. 몇십만 마리가 이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할 때 서울시는 말똥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똥이 없고 그런 위생적인 이 자동차가 다닐 때 모든 사람은 보는 순간, 아, 말은 차로 대치가 될 거란 거 알았어요. 하지만 바로 못 가죠. 일단 너무 무서워요. 소리도 시끄럽고 초창기의 자동차는 엄청난 소음, 쾅쾅쾅쾅쾅, 내연기관이니까 쾅쾅쾅쾅, 사람이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제어도 잘 안 되고 고장 나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자동차의 도시 내에서 제한 속도가 20이었어요. 시속 20.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자동차는 앞에서 그 사람이 걸어가면서 자동차가 옵니다, 딸랑딸랑, 자동차가 옵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가기도 했었거든요. 이 자동차가 사람을 쳤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죠? 차의 잘못인가요? 자동차 보험도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인프라들이 필요했다고요. 자동차가 훨씬 더 개량돼야 되고요.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고요. 자동차 도로를 국가가 인프라라는 개념으로 깔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걸 다 극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보다 자동차가 명백하게 좋으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나온 지, 지금 딥러닝 기술이 나온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10년 채 안 됐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아직 인공지능의 단계는 낮아요. 근데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19세기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뭐 무슨 그 자동차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체제를 상상도 못했을 건데, 이제 그것들이, 우리도 그런 종류의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두려움은 당연하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낙관주의자예요. 당연히 낙관주의니까 과학기술을 공부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해결 방법들은 자동차 기술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새로운 종류의 우리가 합의해야 될 지금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도 만들어서 제도화시키고 해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언제나 그랬지만 그 초기의 산업혁명 때는 산업혁명으로 얻어진 이득을 자본가가 다 가져갔어요. 1차 산업혁명 때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중반에 유럽이 위기로 가잖아요. 그 엄청난 빈부격차 때문에 결국은 피를 흘리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 해결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우리 결국은 식민지로 해결을 하죠. 사실은 식민지 우리가 그 고통을 다 받고 우리가 그걸 보고서 또 지금 또 한번 어쩌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대규모 실업 다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지 모르는 시대가 오는데 반복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기서 얻어지는 이득을 나눠야 돼요. 소수의 그 인공지능 소유자가 그 당시로 치면 증기기관 소유자가 공장 소유주 자본가들 지금은 이걸 소유한 사람들이 다시 이익을 또 가져가면 안 돼요. 이제 이 이익을 우리가 최대한 나눠서 기계가 일하고 우리는 노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못하면 다시 한번 100년간 우리가 반복했던 그 공산주의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가 몇 천만 명이 죽었나요? 그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제 바보가 아니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를 안 하는 거는 이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인공지능이 정말 대규모로 우리의 직업을 대체한다면 확실하진 않아요. 지금도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저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그걸 제대로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두려워서 인공지능을 막겠다? 차가 무서워서 차를 막고 말 타자고 그런 얘기로 전 들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어떻게 통제할지에 우리의 모든 노력이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쪽이에요. 최 사장님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고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나요? 글쎄요. 근데 요즘 그게 좀 많이 바뀐 거를 느끼긴 느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버 펑크라고 하나요? 그 미래를 막 로봇의 지배. 그게 90년대랑 2000년대 한 중반까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때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은 최근에 기술과 관련된 영화들을 나오는 걸 좀 보면 뭐 허인가요? 허도 그랬었고 아니면 넷플릭스 뭐 시리즈들도 보면 그렇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거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애플이라는 기업의 등장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거칠었잖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조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를 몇 번씩 그 포맷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되게 스무스하게 연결하면서 아 어떤 소프트웨어와 기계가 굉장히 세련될 수도 있구나, 인간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경험한 것 같은데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대부분 사실 젊으신 분들도 그럴 테지만 별로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자본주의는 이득이 되면 해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제도적으로 뭐 그 인공지능의 발달이나 아니면 생명윤리와 관련된 것들을 제도화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려운 지역들에서는 허락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됐다. 아니면 중국의 어떤 지역이 힘들어지게 됐다. 그럼 그들이 뭘 할 거냐면 제도를 낮추고 세금도 깎아주면서 거기서 실험을 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고 사실 이득이 된다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두려움 같은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갖고 있는 그 어떤 생각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간의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도 사실은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앞에 얘기했었던 그 자꾸 관념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정말로 너무 단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인간이다 아니면 나의 모든 정신이라는 것은 다 뇌가 만들어내는 거다. 인간의 고유의 특징은 지능이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질문과 배제돼서 그냥 물질적으로 다 환원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아, 인공지능도 지능이 높아지면 나보다 지능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나? 걔 권리가 더 높아지는 건가? 걔가 볼 때 우리를 개미처럼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모든 걸 양화시키고
물질적으로 환원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야 돼요. 나란 무엇인가? 실제로 자아가 무엇인가? 실제 이렇게 답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자아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냐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체험하고 깨어있는 그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남잔지, 내가 남잔가, 내가 여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나온 김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잊어보도록 해요. 그거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죠. 모든 걸 다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지는 것,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지금 그 자리에서 만약에 고민을 하면 뭐가 남죠? 거기 앉아서 뭔가를 체험하고 있는 자아상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눈을 뜨고서 세상을 체험하는 관조자, 의식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이 발전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관점이에요. 거기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못 만들어요. 지능이 높아질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과학적으로 기계를 인간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여러분을 복제하거나 창조하진 못한다고요.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의 발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지능도 아니고 내가 인간이어서도 아니고 실제로 그 기계 안에는 텅 비어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기계가 말을 하는 거죠. 야 시리야, 날씨 어때? 내일의 날씨는 그 안에 뭔가가 있을까요? 그 말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텅 비었어요. 그걸 체험하는 주체가 없다고요. 하지만 나는 더 바보 같죠. 말도 잘 못하고 뭔가 배운 것도 없고 하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걸 체험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 주체가 있다는 것,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은 이유가 지능이 발전하건 얘가 어떤 생각을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활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 안에서 뭔가를 보고 그걸 체험하는 자가 있지만 걔는 없으니까 버튼 눌러서 오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꺼버릴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냐? 그냥 단순하게 미디어들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막 따라하는 거죠. 지능이 높아지고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점점 인간을 닮아가고 있다. 직업을 대체하고 있다. 더 본질적인 걸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 체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게 어떻게 해서 도덕적 가치를 더 가질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문제를 푸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그런 걸 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관조하는 어떤 관점 이게 뭐 뉴런이 연결되는 어떤 방식 혹은 연결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조건이나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누구에게나 생겨날 수 있는 거라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뉴런이 어떤 그러니까 최근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뭐 배우기도 하고 그 인공지능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존재도 그 관점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의식을 창조하려고 했던 그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도 지능 중심으로 어떤 일처리 중심으로 가는 게 있고 의식이라는 것을 한번 모방하거나 창조해 볼까라는 방식이 있었는데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걔가 진짜 인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인데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야, 너 혹시 그 안에 그 뭔가 보는 존재, 그 관조자가 있어?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이 물론 있지. 나는 이 세상을 보고 있어. 그럼 우리가 확인은 사실은 하긴 어렵죠. 왜냐하면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에 사실은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체험을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두뇌, 그 다음에 어떤 지능, 능력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이제 차차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지능을 따라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더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의식적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노력이 더 큰 어떤 효용성을 가져오고 더 큰 진정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의 방향을 거기로 돌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일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건 뭐 튜링 테스트 같은 거잖아요. 튜링 테스트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사람이 구분을 못하면 그냥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것을 사람과 비슷한 지능이나 의식이 있는 존재로 생각해도 된다. 그러니까 대략 아주 러프하게 설명하면 이런 개념인데 이것보다 나은 제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튜링 고민들을 테스트 자체에서 저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의식이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지능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식이란 용어를 서구에서는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의식이란 용어 자체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의식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식에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걸 연구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1단계 몸을 흔들어서 반응이 있는지를 본다. 2단계 눈을 열어서 동공의 변화를 본다. 이거는 말을 못한다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구에는 의식이라는 용어가 컨셔스라는 게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번역하는 그 학문 이름도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는 마음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뭔가 욕구, 똥 싸고 싶을 때 그 느끼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인간적인 거. 그래서 사실은 본성에서 성리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의 이치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심리학을 탐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를 용어가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이거 고대 인도에서 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우리 의식이 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유식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의식을 8단계로 쪼갠 겁니다. 그리고 그 6번째 그러니까 그 8개의 식이 있는데 앞에 있는 5가지의 식, 감각, 시각 그런 걸 빼고 그걸 종합해주는 하나의 능력으로서의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의 번역의 저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혼용해서 있는데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용어들 그리고 영화든 여러분이 듣게 되는 그 의식이라는 용어는 실제로는 지능을 얘기하고 의식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식이란 그걸 체험하고 있는 주체에 대한 용어 자체가 없으니까 국가는 사람들을 뭐로 대우하냐면 노동자나 혹은 소비자로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적인 만족, 내적인 깨달음, 내적인 고민에 대해서 국가, 사회, 학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사회가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뭔가 그 허전함, 반쪽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내일의 문학 얘기가 나오는데 왜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얘기하느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시 서구 중심적인 패러다임을 좀 벗어나서 동양이 갖고 있었던 그 의식에 대한 치열한 탐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기 시작하면 뭔가 조금 더 괜찮은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이 됐든 기계를 대할 때 뭔가 조금 더 괜찮은 방식으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대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과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의식 얘기는 한 2, 3분이라도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과학에서는 의식을 아직 정의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의사분의 그런 그 반응이 왜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의식이라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그 17세기에는 흑인 노예들을 막 학대하면서 흑인 노예들도 우리와 같은 통증을 느낄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포유류를 지금 이제는 함부로 학대하면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 이제 학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유동물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의식이 무엇일까? 한때는 그러니까 의식을 인간만이 가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간의 머리를 뜯어보니까 의식이 있는 물리적 장소는 여기인 거고요. 한때는 심장인 줄 알았는데 심장이 아니란 걸 알게 됐고요. 뇌고요.
근데 인간의 뇌가 특별한 줄 알았더니 다른 동물들도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크기만 다르고 신경계죠. 뉴런이라는 세포들이고 그 세포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굉장히 많은 뉴런이 있죠. 1000억 개 정도가 있는데, 근데 어떤 거는 뉴런이 수십 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지렁이도 뉴런이 있고요. 생각을 얘도 의식이, 그러니까 지렁이가 의식이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의식이 있고 없고를 딱 자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뇌를 이루는 그 신경세포의 양이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생명체를 그 뇌세포의 양으로 쫙 늘어세우면은 0부터 1000억 개까지 쫙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끊어야 되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은 외부에서 온 자극에 대해서 그걸 판단을 해서 전기적으로 그 어느 이상의 역치를 넘어갔을 때 반응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뭐 플라나리아 같은 이런 미생물 같은 것도 빛을 받으면 그걸로 움직여요. 이게 의식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과학자들은 의식을 가장 크게 정의할 때 아까 그 의사분이 했던 것처럼 툭툭 쳐본다, 반응한다. 반응한다는 것이 생명체가 갖는 중요한 특징. 반응 못하는 생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의 이제 과학은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의식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라 신경계를 가지고 있고 신경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것이 과연 뭔지를 이제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실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게 된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한때는 그것이 있다고 믿었으나 그것이 정말 있는지 모르게 된 단어들이 꽤 있잖아요. 과학의 역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의식이 그런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아주 거칠게 얘기할 때는 그냥 반응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기계는 이 생명을 늘어세웠을 때 저 아래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아주 하등한 생명체보다는 더 좋은 리스폰스를 하기 때문에, 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의 의식은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안에 텅 비어 있으니까 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의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말을 과학자들은 함부로 안 할 거고요. 다음에 무엇이 없다라는 그런 진술이 과학적으로는 증명 불가능하거든요. 원래 없다는 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있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게 증명하는 거예요. 과학은 없다는 거 증명한 적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있다면 보여주면 돼요. 그것이 과학적이라면 재현 가능하고 물질적인 그런 객관적 증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잘 정의된, 그러면 의식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는 한 이렇게 명징한 그런 정의를 갖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하이라키가 있죠. 0부터 무한대까지 쫙 펼쳐져 있고요. 어디를 끊어야 할지 모르고 기계를 어디에 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식 문제는 저는 뭐 답을 쉽게 낼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 다음에 인간만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인간만이 가진 게 아니라면 기계가 가졌다고 주장하면 그걸 쉽게 부정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